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중에 기권과 수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대륙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륙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대류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공기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불안정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류 현상과 수증기가 같이 있으면 기상 현상, 구름, 눈, 비와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성층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성층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고, 대략 높이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을 해줘가지고 오존층도 또 하나의 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간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없어 기상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유성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이제 별똥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열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어요. 왜 기온이 상승하냐면 태양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매우 커요. 그 다음에 극지방 상공에 오로라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권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고, 기권의 역할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는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 강과 호수 순서예요. 자, 이 수온의 연직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혼합층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해수가 혼합이 돼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해수들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에서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혼합층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계절과 위치에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와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수온 약층 보도록 할게요. 수온 약층, 태양에서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쪽 수온이 높고 아래쪽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 심해층 한번 볼게요. 자,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수온이 그래서 굉장히 낮아요. 대략 4도씨 정도이고 계절과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위도에 따른 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중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예요. 자, 고위도 한번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수온이 연중 낮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 심해층으로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 다 물이 4도씨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위도 노란색을 보게 되면 다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 중위도 볼게요. 자, 중위도 특징은 뭐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껍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 다음에 혼합층의 수온은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의 중간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중위도 볼게요. 자, 중위도 보게 되면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껍고 수온은 고緯도와 저緯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혼합층의 수온이 제일 높고 혼합층의 두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얇죠.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이 적게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적게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 다음 수권의 역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 표면과 내부를 포함하는 게 바로 직권이고, 지구는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누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지구가 사과라면 사과의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각을 보게 되면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륙 지각 굉장히 두껍고 해양 지각은 굉장히 얇죠. 이 지각 밑에 이렇게 멘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로 갈수록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요 그림에서 봤듯이 두께가 두꺼운 거는 그렇죠. 대륙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껍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대략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고 두께가 해양 지각은 대략 5km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밀도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큽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지고 두께가 두꺼운 거는 대륙 지각,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거는 해양 지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멘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멘틀은 지구 전체의 부피를 대부분 차지하는데 대략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고체라고 표현해 주냐면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나요. 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마이쮸나 엿 같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쮸나 엿 같은 거 고체긴 하지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그 다음에 판 이동의 원동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판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멘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은 크게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이 되고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물론 내핵이 온도가 훨씬 더 높지만 고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직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필요한 공간과 물질을 제공해주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 및 지형은 대기의 순환,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물질로 인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지표에서의 풍화, 침식과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수권의 염류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금, 쉽게 말하면 NaCl 있죠?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는 것들을 염류라고 하는데 염류의 공급 근원이 바로 직권이에요. 자, 그 다음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생물권, 미생물까지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 수권, 기권 등 여러 권의 존재를 해요.
자, 생물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도 흡수하고 풍화를 일으키고 토양의 성분 변화를 시킵니다. 자, 외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외권, 태양, 달 등을 포함한 지구 기권 바깥의 영역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자, 외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 외권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며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킵니다. 그 다음 지구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 그 다음에 고에너지 입자 등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구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에 해당합니다. 자, 얘가 지구라고 하면 지구의 북쪽과 남쪽이 있겠죠. 어떻게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나침반을 봤을 때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나침반의 S극이 남쪽을 향하기 때문이죠.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북쪽은 자석의 S극에 해당을 하고 남쪽은 자석의 N극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구도 거대한 자석인데 왜 거대한 자석이냐면 어떤 가설이 있냐면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액체죠. 이 액체인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이 금속 덩어리 액체가 계속 움직이면 자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구는 거대한 자석인데 이 거대한 자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 지구 자기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우주선들이나 아니면은 유해한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생물권, 기권, 직권, 수권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일단 풍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화, 지구의 대기, 물, 생명체와의 접촉을 통해 바위, 토양, 광물, 목재, 인공 물질 등이 분해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권과 생물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로 호흡과 광합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체가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CO2를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CO2를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O2를 방출을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기권과 생물권은 대표적인 예로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은 풍화, 침식, 화산 활동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생물권과 직권도 풍화, 침식, 토양 제공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은 염류를 공급하고 또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권과 생물권은 용해 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해 물질이란 무엇이냐면 물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들을 생물권이 또 흡수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권과 기권은 강수, 증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들은 각자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수면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해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바람이 해류를 발생시켜요. 얘는 어떤 권과 어떤 권의 상호작용일까요? 그렇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 해류가 기후를 변화시켜 동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만 수권에 녹아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거는 어떤 권과 어떤 권이 상호작용할까요? 그렇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은 어떤 건과 어떤 건의 상호작용일까요?
그렇죠. 생물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 화석 연료는 어떤 권과 어떤 권의 상호작용일까요? 자, 이 화석 연료는 뭐예요? 생물체가 죽어서 석탄, 석유가 돼서 연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이 갑자기 많이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유가 되는 거고, 식물이 갑자기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생물권과 직권입니다. 왜냐하면 생물권이, 즉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석탄, 석유 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식 동굴은 그렇죠.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자, 비가 내리는 거는 그렇죠. 수권과 그 다음에 기권의 상호작용이겠죠. 자, 그 다음 화산 폭발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 화산 폭발은 예시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대기의 성분을 바꾸면 기권이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돌덩이가 생물체를 죽여요. 그러면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식동굴 습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 건 알았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떤 권과 어떤 권의 작용일까요? 그렇죠.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바위는, 자, 버섯바위는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깎입니다. 왜 아래쪽이 깎이냐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무거운 돌이나 자갈이나 모래 등이 여기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깎아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은 그렇죠. 외권과 기권입니다. 이 유성은 선생님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지구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돌덩이들이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다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타버리는 게 바로 유성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 핵 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고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기와 물을 순환시켜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해류를 발생하고 풍화와 침식이 나타나요. 그 다음 생명체에 흡수되어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이 돼서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이고 이 생명체들이 결국엔 화석 연료가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근원 에너지라고도 해요. 자, 왜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이냐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저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장해 줘야 되냐면 생산자, 식물과 같은 생산자가 이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 속에 저장을 해 줘야 돼요. 그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 소비자가 유기물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분해를 해서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근원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생성 초창기의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라는 것들이 분개가 되면서 나오는 요 에너지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멘틀 대류를 일으켜가지고 대륙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지진, 화산, 지구 자기장, 암석의 순환 등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력 에너지,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고 해안 지역의 지형과 생태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 달이 있어요. 자, 달과 가까운 물들은 이렇게 끌어당겨지겠죠. 됐나요? 이거 그림 저번에 한번 봤죠. 자, 그래서 이 바닷물들이 달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그래서 이쪽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밀물이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좀 빠지니까 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은 그렇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림도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도 나타나고 기상 현상도 나타나고 광합성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여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암석의 순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근원 에너지는 뭐 태양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물의 순환입니다. 자, 물이 순환하는 근원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태양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를 보면 물의 총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바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있고, 뭐 증발도 일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죠. 자, 일단 바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바다를 보게 되면 물이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서 물이 유출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물이 증발하는 경우겠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유출되는 양은 이렇게 증발되는 양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이렇게 강수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수, 이렇게 지하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바닷물의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같다는 얘기냐면 바다에서 유출되는 양과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육지도 한번 볼게요. 자, 육지에서 유출되는 양은 3, 4, 6인데 여기 3, 4, 6입니다. 육지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고 하천수를 통해서 바다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통해서 유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지로 유입되는 양은 이렇게 강수 때문에 유입이 되겠죠. 이 강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뿐만 아니라 비, 눈, 우박 등등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육지로 유출되는 양 3, 4, 6과 육지로 유입되는 양 5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에서 유출되는 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에서는 어떻게 유출이 되냐? 비나 눈, 그 다음에 우박 등 이렇게 강수 현상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에서 유출이 되는 양과 대기로 유입되는 양,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이 되는 양들을 합하면 이렇게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의 총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에너지가 흡수되고 어느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증기들이 구름이나 그 다음에 혹은 비, 그 다음에 눈, 우박 등 이렇게 강수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 구름도 이 구름이 뭐냐면 이 액체, 작은 물방울들 혹은 작은 얼음들이에요. 그래서 고체 됐나요?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나 고체가 되는 구름이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강수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물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권과 생물권에 있는 물과 기권에 있는 물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한 해양과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해가지고 기권으로 이동을 하겠죠. 저 해양, 여기 수권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증산작용은 뭐냐면 식물의 잎에서 식물 체내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런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권에 있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 기권과 직권, 수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응결이 되어 구름을 형성하고 강수 과정을 거쳐 비나 눈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표로 떨어진 물의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어 토양, 암석으로 유입되어 해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때요? 기권에 있던 물이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 보도록 할게요. 물의 일부는 생명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나 대기로 이동하면서 지표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자, 물의 일부는 생명체에 흡수되었다가 지표로 이동해서 결국엔 다시 대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각 권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은 양이 분포하냐면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분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권에서는 보통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석회암, 그 다음에 석유, 석탄 등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탄소화합물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권에서 유기물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생물체들이 먹고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체들이 갑자기 묻히게 되면 화석 연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를 또 우리가 이렇게 태우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햇수로 녹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체 내로 들어와서 유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유기물을 누군가 먹고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호흡인데 그 호흡의 노폐물이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생물체가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권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체들이 갑자기 묻히면 화석연료가 되는데 석유나 석탄이 있겠죠. 이 화석연료는 또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이산화탄소로. 그 다음에 석회암이 있어요. 자, 이 석회암이 화산 분출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등의 수권에 녹아가지고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 탄산이온도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탄산이온이 또 물에 있는 식물, 광합성을 하는 물에 있는 애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생물체 내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탄산이온이 됩니다. 됐죠? 자, 이 탄산이온이 너무 많아지면은 침전이 일어나는데 이 침전 때문에 이 석회암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 물에 또 녹으면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이런 과정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질소의 순환. 자, 대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요 N2의 형태는 생명체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는 질소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에 요 N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질소는 어떤 식으로 생명체 내에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이렇게 콩가 식물이나 혹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콩가 식물의 뿌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혹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뿌리에 달려 있는 혹이라고 해가지고 뿌리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혹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어요.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까지 됐나요? 이 질소 고정은 뿌리혹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이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과정이 일어나면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암모늄 이온은 NH4+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암모늄 이온을 직접적으로 요 생산자가 흡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화세균이라는 요 세균을 한 번 더 거쳐서 질산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질화작용이라고 해요. 자, NO3-인 질산이온이 있고, 이 질산이온도 생산자가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결국에는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 세균 혹은 질화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변해야지만 생산자가 흡수를 해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생산자가 흡수해서 어떤 유기물들을 만들겠죠? 대표적으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들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등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결국엔 누가 먹냐면 소비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질소가 필요한 경우에 질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렇게 질소를 이용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등의 동식물들에 들어간 질소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배설물이나 사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가 또 분해를 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 분해자가 또 분해를 하게 되면 또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또 대기 중으로 들어갈 수 있냐? 자, 여기 질산이온이 있는데 이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탈질소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질산이온이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대기 중의 질소가 특정한 경우에 바로 질산이온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중방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쳐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 N2에 작용하게 되면 얘들이 쪼개져가지고 질산이온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뿌리옥인데 콩가식물의 뿌리옥입니다. 뿌리옥 속의 박테리아가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생물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비료는 대부분 이렇게 질소와 관련된 화합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논이나 밭 주변에 이런 콩가 식물들을 심어놔요. 그러면 이 콩가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질소와 관련된 비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해줍니다.